빠르게 기동해 일제히 포를 발사하는 K2 전차. 산 중턱에 위장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불을 뿜어내며 수백 미터 반경의 목표물을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 천무. 한국형 제블린이라 불리는 국산 로켓 견고. 그리고 어떤 지형이든 자동으로 저공 비행이 가능한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까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20조 원에서 4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그러한 무기거래 수출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후기는 없었다. 그동안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액은 2021년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세계 5강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소총 환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한 무기체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무기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걸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과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실제 생산량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왔다 이거지. 지금 갑자기 수요가 나오니까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지. 퀀텀 점프를 이뤄낸 K방산의 눈부신 저력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대표 무기 체계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조명해 본다.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K방산의 글로벌 4강 진입 목표를 천명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곳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공격기 FA-50과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산 무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괄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추후 개별 업체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국산 무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방산업체 두 곳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총괄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한 달 만에 1차 이행 계약을 맺으며 약 7조 원대의 전차와 자주포 수출을 확정지었는데 총괄 계약 당시 수출을 약속한 무기는 3가지. K2 전차 1000여 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K9 자주포 670여 문이다. 이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1차 이행 계약이 마무리됐고 2023년 중반까지 FA-50 경공격기 수출까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 25조 원에 달하는 수출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우리나라의 한 방산업체가
아랍에미리트와 수조 원대의 천공투 미사일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또다시 반년 만에 방산산업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다. 최근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이 성사된 바 있는데요. 이 폴란드발 방산 수출 방식은 일종의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패키지 딜 방식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술력을 해외에 이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값싼 인건비, 노동력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줄임으로써 생산 단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앞으로 더욱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무기체계 생산 능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갑자기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서게 된 걸까? 그 뒷배경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올해 2월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전란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전력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지리적 특성상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만큼 폴란드 역시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에 점령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폴란드는 더욱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폴란드는 각종 전차 자주포 등 약 2조 4천억 원어치의 무기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 역시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가 처음부터 K방산 무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당초 독일로부터 레오파드 전차 등을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수입한 무기조차 수리하는 데 1년 이상 소요,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독일의 방산무기 생산 능력이 폴란드의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 통일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소홀했던 빈틈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무기 공급을 받지 못한 폴란드는 전력 공급을 메워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는데 그 자리를 바로 한국이 차지한 것이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뭐 부품 고장 나고 뭐 하여튼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60만 대군을 항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지상 장비류는 거의 국산화가 돼 있어서 그런 부품이나 구성품을 항상 재고로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런 AS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거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전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무기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계가 인정하는 K방산 무기 첫 손에 꼽히는 것은 K2 전차다.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인 K2는 일명 흑표라고도 불리는데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 기업이 1976년 본격적인 한국형 전차 개발을 시작한 이후 1984년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 전차의 후계종으로 개발된 전차다. 특히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어력, 그리고 최첨단 디지털 전투 통제 장치를 갖추며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 120mm 주포와 자동 급탄 장치를 갖췄으며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된 레이더를 통해 주행간 지형 층구를 사전에 예측해 이동간 포 사격 시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지형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스펜션 등을 갖추고 있다.
K2 전차는 한국의 산악 지역에서 운용이 용이하기 위해서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서 전후 상하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악 지역에서의 장애물을 활용해서 피탄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전차가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의 레이저를 탐지하게 되면 적의 위치가 디지털 지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포수가 표적을 향해 타겟을 지향하여 사격을 해서 적과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차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구시대적 무기로 평가되기도 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은 현대전에 전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갑 전력을 차륜형 장갑차로 재편했는데, 하지만 전차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80BVM이나 T-72B3보다 훨씬 낙후된 T-64BV 전차로 선전을 보였다. 가령 개전 초 키이우 동쪽 노바바산 전투에선 우크라이나군 T-64BV 전차 한 대가 14대의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이 공중 드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격전지 마리우폴에선 우크라이나군 전차 2대가 러시아군 1개의 대대전술단의 진격을 반나절 이상 저지하는 등 적절한 훈련으로 전술만 잘 다듬으면 현대전에서 전차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 폴란드 역시 전 세계 전차 중 한국의 K2 전차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폴란드가 보유한 T-72 전차 200여 대와 크립자주포 수십 문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상황. 이를 대체할 전차가 급한 실정이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전차 생산국 가운데 빠르게 전차를 생산하거나 주문량을 늘리기란 쉽지 않았던 것. 이런 상황에서 성능은 물론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맞서 대량의 전차를 신속하게 만들 준비를 갖춘 국내 방위 산업의 특성상 K2 전차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할 여건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무기의 각 재원과 특성, 그리고 성능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우선 답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은 정찰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무기를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 사안입니다. 우리 한국산 K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매우 경쟁력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K방산 무기, 이러한 방산 무기가 해외에서도 더욱 선전하고 또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전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이라 불리는 K2 전차. 다양한 무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현대전에서도 전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전차 개발은 다른 전차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K1 전차부터 습득한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용군의 끊임없는 품질 개선, 그리고 저희 업체에서의 기술 확보 등으로 통해서 K2 전차까지 개발하게 됐는데요. 포병, 공군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을 할 수 있어도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적진을 돌파해서 점령하는 전차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래전에서도 전차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시장을 시작으로 세계 수출에 박차를 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이 기업에서는 K2 전차에 이은 미래 먹거리로 차륜형 장갑차까지 선보였는데, 차륜형 장갑차는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전장의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국지적인 전투 빈도가 많은 현대전에 적합한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이곳에서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는 K806 그리고 K808. 차량을 플랫폼으로 사용해 목적에 따라 다양한 무장과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념을 적용했다.
습지나 모래사지를 주행할 때 궤도가 이탈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차륜형 같은 경우는 타이어 한두 개가 펑크가 나더라도 나머지 살아있는 타이어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동력 배분 능력이 탁월해서 8개의 바퀴 중에서 4개만 운영할 수 있는 것, 6개만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8개 바퀴를 모두 다 구동 바퀴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도로 조건별로 구동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K 방산무기의 대표주자 K9 자주포.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또 하나의 명품 무기 K9 자주포다. 쇠망치, 천둥, 파도, 이렇게 세 가지 수출명으로 불리는 K9 자주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해 198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0여 년 만에 독자 기술로 완성, 2000년부터 전략화한 명품 무기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나라의 연평도를 포격했다.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발생한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당시 북한군은 우리 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연평부대의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쏟아부었다. 방사포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자주포 6문 중 2문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이상을 일으켰고 한 문은 기습 공격 직전 훈련 중 불발템 문제로 고장난 상태였다. 그런데 우리 군은 나머지 K9 자주포 3문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적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한 문의 수리를 마쳐 총 4문으로 북한군 주력이 있는 우도 진지를 초토화했다. 적의 기습 공격으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주변이 불바다가 된 와중에도 K9은 불과 13분 만에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견인포다. 차량에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포였다 하면은 이동해가지고 다 세팅하고 이렇게 하려면 초탄 발사하는데 적어도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 K9 자주포는 30초면은 바로 대응 발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괴가 됐다든지 하면 바로 대응을 못 하는데 이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고 초탄 발사하는 것도 이게 다 자동화 사격 그 통제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바로 대응 사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연평도전을 통해 명품 무기로서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K9 자주포. 그 성능은 어떨까? 47톤의 중량, 길이 12m의 K9 자주포. 시간당 67km의 주행 능력과 최대 360km의 항속거리, 그리고 최대 1000마력의 강한 힘을 갖췄고 155mm 구경의 52 구경장, 즉 화포 전체의 길이가 화포 구경의 52배에 달하는데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해 적진의 깊숙한 후방까지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자동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이내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다. 분당 2발씩의 지속적인 사격으로 화력 집중이 가능해 초기에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강력한 화력뿐 아니라 방향 전환이 쉽고 주행 속도 역시 빨라 사격 후 즉시 진지로 이동해 전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와 같은 성능을 지닌 K9 자주포는 2017년 시험평가에서 해안에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했고 육지에서 15km 떨어진 작은 크기의 해상의 부표를 정확히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K9 자주포로 적의 전차나 벙커 등을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주력인 155mm 자주포, M109A6 팔라딘, 그리고 영국의 AS-90보다
사거리와 기동성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의 PZH-2000보다는 탄약 적재량과 발사 속도 면에서 다소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독일의 자주포가 K9 자주포보다 2배 이상 고가다. K9 자주포는 99년 양산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품질 성능 개량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나토 국가에서 사용이 증대되면서 소유군 쪽의 수요 증대와 품질에 대한 만족을 갖고 계속 지속 확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군에서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토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생산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K9이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과도 연관이 깊다. 실제로 2014년 겨울 노르웨이의 수출권을 따내기 위해 K9 자주포와 독일제 PZH-2000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눈이 쌓인 노르웨이 산악 시험에서 PZH-2000은 엔진 과부하 등으로 고장이 잦았던 반면 K9 자주포는 한국의 겨울 산악 지형에서 수없이 훈련해온 덕분에 고장 한 번 없이 제 성능을 발휘해 결국 입찰에 성공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2001년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는 뜻을 지닌 천무.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다. 다연장 로켓은 다수의 로켓단을 한꺼번에 발사해 넓은 지역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우리 손으로 최초의 다연장 로켓 구룡을 개발해 최근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구룡의 노후화로 인해 정밀 타격 능력 등이 크게 뒤처지게 되면서 새로운 다연장 로켓 개발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2013년에 천무를 개발, 2015년부터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판 강철기라 불리는 천무는 차륜형으로 31톤짜리 트럭에 로켓 무기 체계가 실려있는 형태인데 기존 군단급 타력 체계인 구룡보다 사거리와 호흡,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천무는 1분에 12발을 연속 발사해 12개의 표적을 제압할 수 있으며 기존 구룡에서 쓰던 K33을 비롯해 239mm 유도탄과 130mm, 227mm 무유도탄 등 다양한 탄종의 로켓을 모두 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는데 239mm 유도 로켓은 GPS가 장착돼 정확도가 높고 227mm 무유도탄 한 개에 자탄 900여 발이 들어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촉구할 수 있다. 또한 유도 로켓의 표준 사거리가 80km, 사거리가 40에서 70km 정도인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공격할 수 있다. 천무는 그 한 발에 수류탄 같은 그런 자탄이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발사해서 떨어뜨리면은 축구장 한 2-3개의 면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거리가 80km나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걸 개량을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를 800km까지 사거리를 더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휴전선에서 뭐 예를 들어서 쏜다 하면은 뭐 신의주 북방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무는 또 구룡과 달리 차 안에 그대로 앉아서 조종이 가능하고 차체가 모듈화되어 있어 개조와 군수 지원이 용이하다. 또한 발사대 크레인이 내장돼 있어 일일이 포탄을 내려 실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장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 화력전의 내박자인 장사거리, 고정밀도, 고기동성, 전투 지속성을 갖춘 천무.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위력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K-239 천무의 239mm 유도로켓의 사거리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만약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천무 다연장 로켓 한 기가 200km 이상 떨어진 적 후방 표적 12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의 불충분한 미사일의 숫자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 FA-50. 이곳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국내 방산기업이다. 국산 전투기 생산을 위해 한창 작업에 매진 중인 근무자들. 이곳에서는 T-50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T-50은 1997년부터 K기업이 체계 개발을 시작해 2003년 초속 360m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다. T-50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 초음속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전투기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개발 성과에 따라 국력이 좌우될 만큼 중요도가 높은 무기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소형 항공기 개발 기술만 겨우 갖췄을 뿐 전투기 개발 여건은 불모지에 가까웠다. 그 가운데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힘을 합쳐 지금의 K기업이 탄생. 그리고 1991년 12월 드디어 KT-1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전투기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T-50 개발까지 성공한 데 이어 공군의 노후 아래 KF-5 제공호를 대체할 만한 경공격기 개발에 나섰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A-50이다. 201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FA-50은 T-50의 무장 장착 및 항전 장비가 성능 개량된 경공격기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 정밀 직격탄, 정밀 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투기용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 생존성 향상 장비, 그리고 야간 임무 수행까지도 가능하다. FA-50 임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임무로는 근접 항공 지원이 있으며 근접 항공 지원이란 지상군이 적 전차 부대를 발견했을 때 그 적 전차 부대를 요격하기 위해서 근접 항공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헬기와 항공기가 폭격을 하는 그런 임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K기업은 이번 폴란드와도 FA-50 48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걸 시작으로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의 국가에 수출했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과 FA-50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30억 불, 하나로 약 4.2조 원에 달하고 지금까지 수출했던 계약으로는 단일 규모 최대 규모의 수출입니다. 이번 폴란드 수출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인정받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정익동에서는 TA-50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종 조립을 앞둔 전투기 동체와 날개들이 공정에 맞춰 배치되고 있다. 전투기는 자유로운 정비를 위해 동체와 날개를 용접하지 않는다. 구멍을 볼트와 너트, 리벳 등으로 연결해 언제든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 동체와 날개는 일반적인 쇠텅이처럼 보이지만 탄소 섬유를 80여 장 겹쳐 만들어져 쉽게 손상이 되지 않는데 단단한 만큼 구멍을 내는 일도 쉽지가 않다. 더구나 동체와 날개 그리고 내부를 포함해 뚫어야 하는 구멍의 수는 수만여 개에 달한다.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전투기가 전 세계 창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떠올리면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게 K기업의 개발자들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폴란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유럽 시장에 시장 확대를 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고 저희 회사가 향후 10년간 FA50을 1000대 수출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의 수출 확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항공 선진국 되어려 오른 대한민국. 그 도전에 앞장서온 K기업.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또 하나의 명품 무기체계.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이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은 미국의 레이시온사 호크 미사일 체계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2011년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총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에서 25km, 최대 속도가 마하 5에 달하는 천궁.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2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하는데 특히 천궁은 한 개 발사대당 8개의 유도탄을 탑재.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간의 짧은 간격으로 단발과 연발 사격 모두 할 수 있다. 또한 천궁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차량과 교전 통제 차량, 미사일 발사대 차량, 유도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다기능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교전 통제 차량에서 분석한 후 발사 명령을 내리면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식이다. 사출된 미사일은 유도탄으로 탐색기를 통해 적기를 포착해 추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천궁의 레이더는 다기능 해살 레이더. 단 하나의 레이더만도 표적에 대한 방위 거리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확보,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천궁2는 적의 항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 수직 발사 방식과 콜드 론칭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때 콜드 론칭이란 수직 발사대에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올리면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기술이다. 천궁2는 국내 최초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기동으로 유도탄이 기동하고 초고속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탐색기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콜드 런칭 방식은 360도 교전이 가능하게끔 초기에 콜드 런치 방식으로 유도탄을 띄우고 후속에 추진기관이 점화돼서 발사되는 방식으로 발사대의 안전성과 그리고 360도 교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궁은 기존의 호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대전자전 능력, 빠른 미사일 속도, 정확한 명중률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레이더로 여러 표적을 한꺼번에 유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또한 작전 준비 시간이 짧고 적은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K2 전차와 FA50,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궁까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산 무기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 규모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액인 약 10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방산 수출 규모 면에서 2020년 이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온 것이다. 이 같은 수출 호황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이 냉전 종식 후 재래식 무기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 재래식 무기를 꾸준히 개발 생산해 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면서 재래식 무기의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한국산 무기 체계는 계속 양산 중이라 원활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 고객 맞춤형 전략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선진국들이 최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한국은 전차, 자주포와 같이 실전에 바로 투입해야 할 재래식 무기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타국 대비 월등한 생산 능력과 저렴한 단가를 확보한 것이 지금의 수출 호황을 이끈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전장을 위한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경쟁에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지난 9월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이 한 곳에 쏠렸다. 경기도에서 닷새간 역대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 K방산 수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50여 개국의 군 관계자와 국내외 350여 방산 기업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네, 경년 단위로 DX 코리아를 저희가 수행을 해왔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좀 느낀 점은 요즘에 K방산 수출에 좀 힘을 입어서 많은 외국의 바이어분들이 오셔서 저희 제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로 30여 명의 사절단을 보낸 슬로바키아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은 군 총책임자가 찾아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We are very interested in Korean armed forces because your readiness system is very similar to us, and that's the main reason why I am in Korea. 전 시장 곳곳엔 해외 수출에 성공한 국가대표 방산 무기들뿐 아니라 미래형 첨단 무기 체계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무기 체계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이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 미래 무인화 체계 장비로 보병 부대에 편성된 2톤급 차량이다. 위험한 전장 환경에서 병사 대신 원격이나 자율 운행을 하며 감시 정찰, 통신 중계, 물자 수송, 부상병 이송, 근접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유무인 협력 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 체계 장비입니다. 전투 및 지원 모드 운영 시에는 보병 부대 선두에 서서 감시 정찰 및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원 모드 운영 시 환자 수송 및 물자 수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이 장비는 최고 속도 43 kph, 적재 중량 550kg, 최대 환자 수송 4명까지 가능한 장비이며 저희 무인 차량은 전투 상황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운영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은 적재 중량이 기존 사륜구동 모델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0kg 이상으로 고하중 전투물자 수송은 물론 최대 4명의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또한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져 기존 항속거리보다 4배 이상 운용할 수 있고,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스스로 통신 재연결을 시도하고 복구가 안 되면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다. 총성을 감지해 스스로 화기를 돌려 공격할 수 있는 AI 기능. 그리고 타이어 펑크에 대비해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이른바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저희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엠넷은 미국, 호주 등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된 해외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저희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어 있는 AI 기술과 머신러닝 시스템, 관련된 자율 기동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련된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무인 차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방산 기업들은 미래 전장을 위한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우주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결실로 초소형 영상 레이더 SAR 위성이다. SAR는 국내 최초로 100kg 이하, 해상도 1m급 성능을 지닌 위성으로 탑재체와 본체 및 태양 전지판이 일체화된 얇은 직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어 무게가 가볍고 하나의 발사체에 최대한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어 발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군집 운용을 통해 관심 지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예, SAR 위성은 저희가 국방 쪽은 이제 감시 정찰이라고 하는, 즉 우주에서 지상에 저희가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한 영상을 24시간 언제나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재난이라든가 또는 이상 징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상시에 관측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민과 군, 관까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 전장의 주역으로 새롭게 떠오를 또 하나의 K방산 무기, 바로 H기업이 선보인 항공기 첨단 방어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적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는데 항공기에 탑재할 경우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를 탐지,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하고 미사일을 교란해 아군 항공기의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이다. 특히 열추적 유도탄, 최신 적외선 대공 유도탄까지 방해할 수 있어 항공기 및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존에는 항공기가 그 플레어를 통해서 유도 미사일을 무서운 미사일에 대해 대응을 했는데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그 항공기의 방어를 한층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그 방산 선진국에서만 개발된 그러한 고급 기술의 어떤 그 장비가 되겠고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6번째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기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해외 방산 선진국들이 거의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장비의 고급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수출길까지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소형 경량화, 고출력화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해외 방산 선진국 수준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 및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H기업은 전투기, 미사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술을 선보였는데 단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 다음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3차원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센서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의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다표적 동시교정 다기능 레이더까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 대한민국 방공망을 방어하고 있는 다기능 레이더 개발은 지속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KF-21A사와 더불어서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의 개발이 완성이 되면 지금 고층 상층 방어에 관련된 사드급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더불어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의 사업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력을 내세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국의 국방력을 지키고 새로운 방산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와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일까? 첫째, 핵심 구성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업체 주도의 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무기 체계는 적잖은 구성품과 시스템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아닌 업체 주도의 개발 환경 조성과 함께 대형 장비에 편중된 수출이 아닌 정보통신 시스템, 국방 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의 작은 무기 체계도 함께 수출 주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 방산 시스템 안에도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좀 혁신을 해서 아주 날개를 펴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좀 있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는 이제 믿고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도 하고, 국가도 이 방산 쪽에 조금 더 뭐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에 의해서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또 기민하고도 또 전략적인 그런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앞으로 방산기업의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대형화되고 통합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규제와 그리고 제약들을 많은 부분 철폐해주면서 이를 지원해준다면 우리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거대한 꿈을 안고 거침없이 진격하는 K무기. 이제 세계 정상권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